네, 손이욱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멜번은 아주 지긋지긋한 락다운으로 한 246일 정도 락다운을 했어요. 멜번은. 그러니까 뭐 그 락다운이라 하면 뭐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뭐 경우의 수가 뭐 대여섯 가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집 반경으로 해서 5km 이상 혹은 뭐 10km 이상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했고, 아무튼 뭐 멜번과 시드니가 조금 고생을 했죠. 특히 멜번이 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행히도 멜번과 시드니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ully vaccinated 된 사람들의 비율이 뭐 한 16살 이상이겠습니다만 약 한 8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요 근처에서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고 나서 오늘 시드니하고 캔버라 쪽을 한번 가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락다운 전에 아주 그 거대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번 여행은 그 중에서 어디냐? 짜잔. 울룰루로 갑니다. 이러면 막 옆에서 우와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못 갔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더 추라하다가 계속 안 되고 이제서야 조금 가게 됐는데, 이제는 날씨 때문에 뭐 가려고 했던 곳은 힘들고, 그래서 캔버라하고 시드니 쪽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이번 여행은 그 기존에 뭐 캠핑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주로 호주 역사에 대한, 제가 또 가이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멜번, 시드니, 캔버라 정도만 커버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호주 역사는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또 트럭이 지나가네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글렌로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여기는 그 레드 켈리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 역사에 있어서 레드 켈리는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뭐 의적 뭐 아니면 뭐 로빈 훗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뭐 그렇게 의적은 아니고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뭐 좀 사고친 뭐 그런 애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스쿼터와 뭐 실렉터들의 관계라든지, 그 1850년대 이후에 뭐 잉글리시와 아이리시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사고 치고 이런 것에 더 그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죠.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저 동상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게 바로 그 네드 켈리의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을에서 네드 켈리가 한참 돌아다니다가 도주를 하다가 여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농기구 같은 거에 있는 철을 이용해서 이제 철제 갑옷을 만들어 입고 이제 저항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이제 검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멜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지금 그 멜번 주립도서관에 가시면은 저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저런 모형의 그 철제 방탄복이 그대로 실물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글렌로완이라는 곳은 그 멜번에서 시드니로 가는 혹은 캔버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 쉬려고 들어온 김에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 길은 31번 고속도로로 휴움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1824년경에 그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오는 육로를 개척하기 위한 길을 뚫었던 사람이 바로 그 해밀턴 휴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최초로 그 내륙으로 멜번과 시드니가 연결되는 그러한 길을 지금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갈게요. 지금 캔버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 건물은 1927년에 완공될 때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였던 요크공이었죠, 당시에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조지 6세가 됩니다만 그 아저씨가 와서 여기서 테이블 끊었죠. 그때 왔을 때만 해도 그
요쿠공이었던 조지 6세는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죠. 왜냐면은 그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에드워드 7세였는데 형이 실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이혼녀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죠.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왕가에서는 반대를 해서 결국은 왕위를 1년 만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 아무 생각도 없던, 왕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조지 6세가 왕이 되고, 더더욱이 생각도 없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지금 60년이 넘게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왕위를 누리고 계시는 거죠.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저 뒤에 그 에보리지널 텐트 엠버시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걸로 일단 여기에 와 있다는 거를 체크인을 하면서 우리 그 호주 원주민들, 요즘 뭐 선주민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그 선주민들에 대한 그 아픈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한번 잠깐 얘기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 호주 연방의회에 1997년이죠. 1997년 5월 26일 날 보고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보고서는 제목은 Bring Them Home이라는 보고서예요. 그 Bring Them Home이라는 보고서가 뭐냐면은 한 직전 2년 동안에 그 Stolen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Stolen Generation이란 게 뭐냐 하면은 Stolen 뭐 빼앗겼다, 뭐 강탈됐다 이러한 세대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 1910년부터 시작해서 한 1970년까지 그 백인들이 호주의 원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하프 캐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우리로 하면 혼혈이죠.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 애들을 원주민 보통 이제 엄마들이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들로부터 떼어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사회에서 떼어내서 백인 사회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라는 명목이죠. 뭐 근데 그 문제는 그게 너무나 강압적이고 그 비도덕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뽑아와서 어린 애들을 막 한 몇천 킬로미터, 한 2, 3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수용소에다 막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가족을 찢어버린 그러한 세대들이죠. 그거를 잘 나타내주는 영화가 그 Rabbit Proof Fenc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왜 Rabbit Proof Fence라는 걸 제목으로 썼냐면은 예전에 그 호주의 그 토끼는 그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이 토끼가 이 새끼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끼가 너무 많이 까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그래가지고 호주의 그 서호주 쪽에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몇천 킬로미터의 펜스를 쌓아서 토끼들이 못 넘어게끔 막는 거죠. 그런데 이 꼬마애가 자기네 집 앞에 그 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3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수용소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도 그 수용소 앞에도 그 펜스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애 생각에서는 야, 저 펜스만 쫓아가면은 우리 집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이 여자애가 탈출을 해서 그 펜스를 따라서 엄마 찾아온다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엄마 찾아 산만리격에 되는 그러한 영화가 Rabbit Proof Fence인데, 그 영화가 바로 호주의 그 원주민들의 슬픈 역사를 대변하는 Stolen Generation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뭐 호주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원주민들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역사는.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타스메니아에서 1830년대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거를 블랙 라인이라고도 하고 블랙 워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전 세계적인 제노사이드의 그 역사에 들어가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그 백인들이 이제 농장을 막 넓혀 나가는데 이 원주민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다 끝이 없이 원주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다 모여봐. 그렇게 해서 소탕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타스메니아 섬이 우리나라 남한 땅의 한 85%쯤 되거든요. 그 제일 북서쪽에서부터 라인을 만들어요. 하나에. 그렇게 해서
백인들 뭐 농장주들도 있을 거고 군인도 있을 거고 심지어 제수들한테까지도 막 총을 다 줍니다. 그리고 막 수만 발의 총알까지 주고 그 다음에 수갑 막 이런 거 막 줘요. 그러면서 그 라인을 딱 만들면서 그 라인을 동남쪽으로 쭉 밀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원주민 다 죽인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1830년대. 자, 그런 걸 이제 블랙 라인이라고도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트루가닌이라고 하는 그 타스메니아의 마지막 순혈 원주민 얘기도 뭐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저 그 주권이라고 소버니티라고 써져 있는 그 팻말 그 자리에 1972년도가 되면 4명의 원주민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나쓰는 비치 파라솔 하나를 딱 들고 딱 꼽고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 뒤에 지금 텐트 엠버시가 있습니다만 에버오리지널 엠버시라고 하는 팻말을 하나 붙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땅 달라는 겁니다. 이거 너네 땅이 아닌데 우리 건데 왜 우리가 이 땅을 못 쓰냐? 라는 아주 정당한 요구죠. 그거가 시작으로 해서 퀸슬랜드에 살고 있던 에디 마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자신의 땅을 선조부터 대대로 살았던 내 땅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해서 퀸슬랜드 주정부하고 법정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물론 그 변호사들은 다 이제 그 호주 백인 변호사들이 많이 도와줬죠, 실제. 그렇게 해서 1992년에 그러니까 딱 이 원주민 청년들 4명이 와서 비치 파라솔을 딱 꼽고 20년 후에 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이 마보 디시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 마보 아저씨가 이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대한 권리 찾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92년에 당시에 91년 말에 92년 총각 91년 말에 아무튼 그때쯤에 총리가 됐던 그 폴 키팅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인기가 조금 이제 직전에 있었던 밥 호크를 밀어내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 챌린지를 통해서 총리가 됐는데 선거 전에 뭔가 그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한 가지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원주민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드니 시드니 근처에 있는 그 레드펀이라는 지역에서 원주민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유명한 레드펀 애드레스, 그러니까 레드펀 연설을 합니다. 스피치를 해요. 그 자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호주 총리 처음으로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너네들을 죽였고, 너네들을 타락시켰고, 술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때문에 술에 쪄들어 살게 됐고, 애들을 강탈했고, 스톨런 제너레이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한 첫 번째 행사가 바로 그 레드펀 스피치라는 겁니다. 폴 키팅이 했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7년이죠. 2007년인가 2008년에 노동당의 케빈 러드가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 키팅과 노동당의 케빈 러드 사이에는 존 하워드라고 하는 그 자유당 쪽에 그 약간 보수 진영 쪽이 한 11년인가 집권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게 케빈 러드인데, 그래서 이제 케빈 러드는 이제 그 스톨런 제너레이션들에게 또 사과를 해요. 그게 가장 유명한 그 연설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유튜버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케빈 러드 소리 스피치라고 치면은 나와요. 한 30분 정도 분량됩니다. 근데 그 요약본들도 있으니까 뭐 3, 4분짜리들도 이제 그거를 소리 스피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I am sorry라는 말을 계속해요. 연설 중앙에.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내가 호주 정부를 대표해서, 그다음에 호주 의회를 대표해서, 그다음에 호주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설을 하죠. 생각보다 되게 약간 감동적입니다. 약간 감동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To the stolen generations, I say the following. As Prime Minister of Australia, I am sorr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 am sorry. On behalf of the Parliament of Australia, I am sorry. And I offer you this apology without qualification. We apologise for the hurt, the pain and suffering we, the Parliament, have caused you
by the laws that previous parliaments have enacted. We apologise for the indignity, the degradation and the humiliation these laws embodied. We offer this apology to the mothers, the fathers, the brothers, the sisters, the families and the communities whose lives were ripped apart by the actions of successive governments under successive parliaments. So let us turn this page together. Indigenous and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호주 백인들이 물론 잘못했죠, 당연히.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고 뭐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톨런 제너레이션으로 대변되는 그 원주민들을 직접 그 과거의 레드펀 전설과는 다르게 의회로 다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의회 의원들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 그 스톨런 제너레이션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초청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뭐라고 할까 원주민들에게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반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피고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은 이 원주민과 비원주민들 거기에 뭐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저 같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다문화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그다음에 비원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그런 생활 수준의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그 연설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호주에서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톨런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연방의회 보고서가 올라온 날 97년 5월 26일을 기해서 5월 26일은 호주에서 내셔널 소리 데이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이 땅의 원래 선주인이었던 선주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에 온 김에 여기 캔버라에 온 김에 저도 사실 지난번에 캔버라 왔을 때는 그냥 그 여권 밖으로 갔었기 때문에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와봤어요. 캔버라 두 번째인데 여기는 그때 못 와봤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그 텐트 엠버시가 진짜 있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인터넷에 구글 같은 거 해도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해놓고 있네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원주민 아저씨가 뭐 불도 피우고 있고. 자, 아무튼 캔버라에 온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이 건물 뒤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이제 88년에 개원할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오셨죠, 그때는. 그래서 저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 구건물,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은 워 메모리얼이라고 있어요. 그게 일직선입니다, 캔버라가. 그래서 저 워 메모리얼에서 이 국회의사당을 딱 보고 있는, 대로를 쭉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호국 영령들이 니네 정치 잘하나 안 하나 딱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냥 쭉 일직선으로. 이 캔버라라는 도시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완전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다 계획하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죠. 캔버라라는 뜻은 양 옆에 보면 산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산이 이렇게 여자의 가슴처럼 이렇게 딱 올라온 그런 형상이라서 그 여자의 그 가슴을 말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만나는 그 미팅 플레이스라는 그런 의미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캔버라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해서 1910년대에 이곳을 정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를 만든 게 호주의 정치적인 수도인 이 캔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캔버라 놀러 오시면은 꼭 지금 새로 만든 그 멋진 그 캐피탈 언덕에 밑으로 사실은 이제 건물 자체는 그 땅 밑으로 한 거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첨탑을 세운 그런 구조죠. 거기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여기도 구 국회의사당도 찾아보시고 꼭 여기 그 소버니티라고 적혀 있는 그 애보리진들의 그러한 그 뭐랄까 저항운동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꼭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캔버라이고 저는 오늘 요 근처 어디 가서 한숨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드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타니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시드니가 있는, 그러니까 시드니 시내가 있는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데서 조금 밑에 남쪽에 있는 만이죠. 그 시드니가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곳은 시드니 만이라고 하고, 여기는 보타니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시드니에 왔는데 바로 보타니베이로 왔을까요? 시드니로 안 가고. 그거는 그 1788년에 First Fleet이라고 하는 11척의 작은 배가 영국의 포츠머스항을 떠납니다. 이제 그 전에 뭐 영국 사회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First Fleet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여기까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1788년에 배가 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츠머스에 배가 뜬 거는 1787년이죠. 왜냐하면 8개월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보타니베이 쪽으로 배가 쭉 처음에 이제 선발대 11척 중에 선발대 4척이 먼저 들어온 게 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가 아닌갑다 그러고 다시 빠져서 올라가서 지금의 하버브리지를 발견한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그 하버브리지에 들어간 날이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고 하는 그날은 1월 26일이 그 배들이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11척의 작은 배를 끌고 왔던 사람은 아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호주의 첫 번째 총독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니 지역, 이 지역이 뉴 사우스 웨일스라는 이름으로 식민지가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11척의 배가 어떤 루트로 왔냐면은 처음에 대서양 쪽으로 나와요. 대서양 쪽으로 나와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서북단에 있는 섬에 잠깐 들립니다. 그랬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서양을 한번 건넜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물건 때려 싣고, 그 다음에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가 있는 그 케이프타운 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한 5개월 넘게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가축이며 뭐 소, 돼지, 말은 아닌가? 소, 돼지, 뭐 양 이런 거 때려 싣고, 닭 뭐 이런 거 때려 싣고 다시 또 출발해서 이제 인도양 남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남단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남극에 가까울 정도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트 서던 오션이라는 걸 타고 호주 대륙을 지나서 퍼스로 들어갔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때만 해도 얘들은 쭉 와서 이쪽 동쪽에 있는 시드니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 루트로 온 겁니다. 그건 제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루트로 왔는지.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 뒤에 보이는 저 뒤에 보이는 그 이렇게 절벽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케이프 솔랜더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서 바로 호주 선주민들과 이 배를 타고 왔던 퍼스트 플릿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기 저 꼭대기에 서서 원주민들이 저기서 놀다가 갑자기 생전 처음 보던 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이제 막 몰려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와, 쟤네들을 보고 뭐라고 제일 먼저 외쳤냐면은 뭐 창 같은 거 들고 막 이랬겠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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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와라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야 어서 와라 와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호주 원주민들 말에 따르면은 이 와라 와라는 야 꺼져버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명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드 됐다고 하는 문명과 가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명의 틀에 속해 있지 않았던 두 문명이 만나는데 첫 번째 대사치고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죠. 아무튼 그래서 저기 위에 서서 있었던 곳을 제가 책에서만 보고 한번 직접 와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척의 배가 어땠냐 상황이. 그러니까 큰 배들이 보통 한 30m 정도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뭐 테니스 코트 정도 되는 그런 가판 넓이 정도 되겠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때려 실은 겁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타고 왔는데 총 인원은 한 1,400명 정도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인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배가 얼마나 비좁았겠습니까? 또 올라오는데. 그리고 막 적도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면은 이거 이제 뭐 배 타고 멀리 간다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난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뭐 편지나 이런 거를 보면은 무지하게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배 타고 멀리 나간다는 거는 거의 뭐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서 필립은 굉장히 사상자가 적게끔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세컨드 플립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한 척의 손실도 없이 11척 모두 들어옵니다. 대신 이제 사상자는 좀 났어요. 배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 죄수들은 영국의 그런 굉장히 막 비좁았던 감옥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특히 영국이 그 당시에 뭐 감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감옥이 없다 보니까 그 템즈강에다가 버크라고 하는, 이렇게 못 쓰는 배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막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올라오고 가판 위로 자주 올라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냥 밑에서 그냥 개긴 거죠. 근데 거기 불날까봐 초도 못 켜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 데서 자다 보면 뭐 멀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뭐 쏟아내기도 할 거고, 뭐 제대로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대소변 막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각종 해충들, 뭐 벼룩이 막 이런 게 막 들끓는 거죠. 뭐 자다가 그냥 뭐 딱 손 딱 집었는데 막 어디 물컹하게 묻히면 뭐 남의 똥이고 막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해군들이 그 왜 영국 해군들이 그 빨간색에다 이렇게 은색 단추 같은 거 이렇게 채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끔 밑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지하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있는지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면은 그 얼마나 그 독성이 심했는지 은단추의 색깔이 변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레이트 서던 오션의 정말 거친 파도를 뚫고 넘어와서 여기 들어온 날짜가 이제 1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트 플릿은 그렇게 힘들게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똑같은, 아직은 현재 스코어 보타니 베이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유명하다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며 뭐 하버 브리지 이런 쪽에도 아직 못 가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긴 그럼 왜 왔냐? 저 뒤에 보이시는 그 오벨리스크 같이 보인 그 탑 같은 거 보이십니까? 저게 뭐냐면은 그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1770년 4월에 이곳에 도착했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탑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호주에 1788년에 왔다고 했는데 퍼스트 플릿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 먼저 온 거네가 되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1788년에 죄수들이랑 그러한 대규모 이주 계획을 세워서 보내는데 아무 정보 없이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냐? 그게 바로 이 제임스 쿡의 항해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항해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구도 막 몇 바퀴 돌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여기까지 왜 왔냐? 그거는 그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가 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국 왕립과학협회에서 그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보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태양이 있고 이제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별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금성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지구에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금성을 관찰하면은 그거를 지구의 먼 여러 지역에서 그걸 관찰해서 삼각 측량을 통해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계산한대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대요. 근데 그런 거 왜 했겠냐? 이제 그 당시가 아무래도 이제 항해술이 필요했고, 그 항해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아마 방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게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100년 안에 이제 8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행히 1770년과 1778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뭐 남태평양도 가서 보고 북아메리카도 가고 막 이래야 될 때 이 과학자들을 데리고 갈 선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선장으로 제법 이름값 좀 하고 있었던 제임스 쿡이 선정되고, 그 제임스 쿡이 선장이 돼서 몰고 왔던 그 과학 탐사대의 대빵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세프 뱅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타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식물학자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식물학자인데,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보타니베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보타니스트니까 이름이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타히티라는 섬에 가서 금성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아메리카 쪽으로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뉴질랜드를 가죠.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게 북섬과 남섬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또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1770년 전까지는 이 호주 대륙이 백인들에게 탐험된 거는 북쪽과 서쪽 해안선 정도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네덜란드 사람들, 뭐 아벨 타스만이라든지 뭐 빌헬m 얀스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쪽 해안선들이 탐험됐고, 이름을 아벨 타스만에 의해서 뉴 홀랜드, 새로운 네덜란드다라고 붙입니다. 물론 그 지금의 그 뉴질랜드도 그 새로운 뉴질랜드, 그러니까 질란트라는, 네덜란드에 가면은 제일 큰 그 주 중에 제일 큰 주가 홀란드 주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질란트란 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크니까 뉴홀랜드가 됐고, 저쪽은 작으니까 뉴질란트가 된 거예요. 그 영어식 발음이 지금의 뉴질랜드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뉴질랜드를 보고 계속 서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지구를 돌아갈 거니까 이제 집으로. 그때 이제 이 호주의 동쪽 해안선이 발견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임스 쿡이 선원이 딱 타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된 육지를 이번 여행에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 포인트 X라고 하는 빅토리아주에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끝에 있는데, 근데 제가 그 파크를 조회해 봤더니 지금 그 클로즈 돼 있어요. 거기 무슨 보수공사 한다고, 다리를. 그래서 안타깝게 거기는 못 가보고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쪽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타니베이가 안으로 쏙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저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 오벨리스크 같이 생긴 탑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당시 1788년이니까 한 18년간의 간격이 있죠. 그래서 한 10년 후에 1780년경에 이제 막 영국 애들이 막 죄수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빈부의 격차가 세지고 막 이런 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죄수들이 막 양산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용도 많이 들고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도,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안을 놓습니다. 뭐 저쪽 그 서아프리카 쪽도 나오고 몇 군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일 멀고 제일 가능성 없어 보였던 이 호주의 보타니베이, 여기가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정할 때 그 조셉 뱅크스가 좀 영향력을 행사했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여기는 완전히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러한 빨리 어디로 보내라는 압박이 세질수록 영국 정부에서는 그래, 이왕 보낼 거면은 제일 멀리 보내버리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도저히 돌아올 생각도 못할 정도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곳이 발견됐고, 이 동쪽 해안선이 발견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아무튼 여기가 알게 됐고,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1787년에 드디어 퍼스트 플릿을 띄워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가게 될 이제 하버 브릿지 있는 그쪽 시드니 커브 쪽으로 아서 필립이 퍼스트 플릿 1,400명 정도를 데리고 내리는,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 백인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봤습니다. 자.
If I leave, if I just lay, would you lie with me? Just forget the world. Forget what we're told before we get too old. Show me a garden that's bursting into life. 자, 이제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드니하고 이번에 락다운 풀리자마자 시드니하고 캔버라를 갔다 왔어요. 예전에 물론 갔다 온 데이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잠깐 기회를 봐서 한번 들렸습니다. 사실 오늘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예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갈까 했는데 오다 보니까 점점 날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는 길에 내가 알아본 점 찍어 놓은 캠핑장에 혼자 한번 와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거 웬 횡재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 넓은 이 자연 공간이 오롯이 저만을 위한 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여행하는 맛이죠. 원래는 저쪽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뭐 베서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영이라는 마을, 그런데 가서 제가 그 중국 사람들이 1860년대 골드러시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뭐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근데 그 잘못된 일기예보로 인해서 계획이 조금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못 갔고, 대신 제가 원래 오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늪지대, 윈튼 웨트랜드라고 하는 빅토리아주에 있는 아주 멜번에서는 한 2시간 한 반 정도 오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막 해가 지고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나중에 지금 타임랩스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드니 여행은, 캔버라 여행은 그 예전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시드니나 캔버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뭐 호주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보는 게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몇 가지씩 이렇게 설명도 드릴 수 있었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호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5권째인가 뭐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진정한 여행을 한다는 거는 많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 한 곳을 가더라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그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제 뭐랄까 바람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지금까지 가지셨던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드니나 뭐 캔버라 이쪽에 가시면은 제가 갔던 곳을 한번 이렇게 뭐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워낙 다 유명한 곳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멜번에서 저를 만나시게 되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호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뜻깊은 여행이었고, 락다운 끝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시드니에 있는 제 사촌 동생들 정민이하고 대현이한테 신세를 좀 졌는데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시드니에서 유일하게 아는 형님, 우리 시드니 형님, 제가 예전부터 팟캐스트 할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이번에 보쌈도 사주시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우리 영진 씨도 얼굴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고, 저희 집에 있는 개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4일 밤째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저희 개는 저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코어 아마도 그 현관 앞에 누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 진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한데 내일 가서 좀 많이 놀아주면 뭐 되겠죠. 아무튼 이번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드니 캔버라 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